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김관진 석방한 판사 공격 멈춰라.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을 석방한 신광렬 판사 관련 조선일보 어제자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는 신광렬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 법대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성명을 냈다며 430명 법대 교수가 회원으로 있다는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이호선 회장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이 회장은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그 430명이 누군지가 없고 뜻을 모았다는 교수들 명단도 없고 발표했다는 성명서도 없고 기자회견의 정보도 없습니다. 성명서도 기자회견도 없는데 성명 자체를 기자는 어떻게 한 거죠? 참여 교수들 명단도 없는데 뜻을 모았다는 건 어떻게 확인을 한 겁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없으면서 전국 법대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기사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신광렬 판사의 석방이 그만큼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비판 여론을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고 도둑이 재발이 저린 거 그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주입니다. 네. 오늘 첫 뉴스는 다 이제 북한 미사일로 모든 매체가 도배가 됐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어제 이어서 이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예. 어제 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어제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있어서요. 접속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접속자가 아마도 폭주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안 열린 걸로. 예. 근데 이제 폭주하기 전에 저는 다 봤거든요. 이미. 봤는데 원래는 전국 법과 대학 교수 회의가 아니라 명칭이 달랐는데 이게 명칭이 변경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2월에 사단법인화 되고 이제 현 회장이 선출됐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알림마당 공지는 한 6개. 자료도 한 10여 개 수준. 예. 거의 회장님 혼자 운영하는 홈페이지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무실도 본인 연구실이나 그 옆방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서명했다는 명단이 혹시라도 나오면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런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 성명 자체는 사실은 정체불명이에요. 예. 누가 참여했고 언제 참여했고 몇 명이 그리고 뭐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기자회견을 했고 뭐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연합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 브랜드가 이걸 기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권위를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걸어둬요. 이렇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혹은 일부 주장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권위가 부여돼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단체명, 그 단체 관계자 하나 둘, 언론사 기자 하나 둘, 언론사 편집 라인, 포털의 뉴스 에디터 한 6명, 7명만 그 프로세스 선상에 딱 있으면 마치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그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예, 몇 명의 이야기를 몇백만에게 뿌린다는 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 이렇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전형적인 어떤 그 여론 후도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걸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어떻게 실린 건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도대체 전국에 400명 이상 법대 교수에 나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낸 것처럼 기사가 됐는지 저는 앞으로 꼭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아직도 이런다는 거죠. 저는 이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해놓고 이제 북한 미사일 얘기해보죠. 네, 안보 관련된 뉴스가 오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새벽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3시 17분 정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전 3시 23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했습니다.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75일 만입니다. 예. 지난 9월 15일 날 중장기 거리 미사일 쏘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시간대가 이제 새벽 3시. 예, 이건 이제 미국 시간대를 타겟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본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에는. 일본 별도를 넘어가지 않았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그리고 거리는 충분히 길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재진입 기술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영내의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술이 재진입의 기술까지 확보된 것, 뭐 이런 미국의 과시하는 의미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걸 원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목적의 발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약 1000km 날아가서 일본 해상에 낙하했고요. 미국과 동맹국에는 위협을 주지 않는다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영내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기술력은 보여주고 그리고 시간대를 볼 때 이 미국 보라고, 예, 미국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그 관점에서 이제 미사일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대자비죠. 예, 올해 내내 있었던. 자, 트럼프는 또 강력하게 얘기하겠죠. 예. 네, 트위터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했습니다. 긴급하게 지시했는데요. 오늘 2차 보고, 그러니까 3시 24분에 보고를 받자마자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한 10번 정도 본 뉴스입니다. 이때까지. 네,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요. 최근 6개월간 똑같은 패턴인데, 예, 그중에 주목할 지점은 제가 말씀드린 시간대, 그다음에 북한 열도를 위로 지나가서 태평양에 떨어진 게 아니다. 예, 이제 짧게 쐈다. 중요한 건 재진입 기술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기술을 거의 다 확보했다고 미국에 과시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뭐 동호 반복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지난 26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한 내용들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를 알았다라고 인정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수사팀이 내민 관련 보고서를 보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라고 하는 건데 추 전 국장이 정식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뉴스의 의미를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항상 뉴스가 이런 사실관계 중심으로 나오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제 최윤수 전 2차장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검찰 시절부터.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권유로 2차장에 갔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죠. 예, 본인이 싫다고 했는데 국정원의 우병우의 라인의 정점으로 이 최윤수 2차장을 국정원에 가라고 한 사람이 우병우 본인이고 그러니까 직통 라인이다. 그래서 최순실 라인이라고는 추 국장도 그 아래에 있었던 거다. 실제로는 이 모든 국정원과의 그 내통 혹은 거래는 우병우와 최윤수 선상에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에요. 예. 실제로 이병우 당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관련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검찰은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의 국정원 라인, 직통 라인이 최윤수 2차장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는 것이고 그 직통 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일부 진술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직통으로 이 사람과 거래하면서 이 차장과 거래하면서 불법적으로 뭐 감찰을 한다든가 정보를 빼낸다든가 혹은 뭐 그 감찰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 사찰했다라는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석수 전 감찰관뿐만이 아니라 이광구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 같은 경우에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캐고 있으니까 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석수 감찰관의 비리를 캐라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만나가지고 이게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개인 비리를 정상적으로 청와대 감찰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자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거꾸로 불법이죠 당연히 그런 일에 동원했거나 혹은 최순실의 청탁 예를 들어서 뭐 이광구 우리은행장을 왜 사찰했느냐 한 달 전쯤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은행장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은행장을 교체하려고 할 때 정보를 추국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 은행장을 잘라야 새로운 은행장 자기 사람을 꽂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쪽에 부탁을 받고. 그런데 이런 걸 했던 것도 결국은 이 차장 라인을 통해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을 이번에는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피의자로 신분으로 불려 나와서요. 조사받습니다. 그런 뉴스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이 2013년 검찰의 대선 개입 수사를 막으려고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들이밀었다라는 한겨레 신문에 오늘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사건 수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2013년 4월 달에 수사 무마를 위한 하나의 전략을 짰다라고 합니다. 검찰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원전 원장을 구속되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비리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일종의 빅딜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정원은 이런 곳이에요.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인데도 국정원이 살려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는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검찰이 이렇게 나섰는데 뭐 먹을 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 비리로 잡아가라. 이런 딜을 국정원이 기획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 예를 들어서 개인 비리들 캐고 있던 걸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국정원이 관여된 댓글 공작은 놔주고 검찰에게 그냥 개인 비리로 구속시켜라. 그럼 니네 면도 살고. 네, 물론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해당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소위 속죄한 카드라는 워딩이요. 보고서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최동욱 총장과 그다음 윤석열 수사팀장이요. 지검장 두 양반이 이런 걸 안 받은 거죠. 예. 그래서 대신 그 두 양반이 날아간 거죠. 근데 국정원은 국정원장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써먹는 거죠. 쓰고 버리는 카드로. 국정원이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2년, 2013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 정보를 국정원 쪽에 흘려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출석에 앞서서 취재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당시에 국정원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통화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또 김용판 전 청장을 향한 수사라는 거죠. 이게 지금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왜 갑자기 검찰에 출석시켰냐. 이거는 이제 똑같은 시기에 댓글 공작을 수사했던 경찰. 네, 서울청 수사 2계장이었습니다. 당시에요. 경찰의 당시 책임자였던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관련 보도들을 보면 당시 청와대 새누리 국정 경찰이 한 몸통으로 커넥션을 이루어서 이 당시에 댓글 공작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대선 직전에 발표한 것 사건
경찰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죠. 명백한 대선 개입. 이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죠. 예. 거기서 그래서 지금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타겟은 김용판 전 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치안 철학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새삼스럽게 다시 그 책 제목이 생각날 때입니다. 아,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굉장히 자신은 자랑스러워하는 책인데요. 치안 철학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운명을 예언한 책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 결국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부대 관련 등의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의미 있는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언과 관련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고요. 이후에 실무회의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공작, 국정원 댓글 공작 혹은 사이버 살인무 댓글 공작. 이 공작을 이제 청와대에서 주도했는데 청와대 주도했던 실무회의의 총책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 이 김태효 당시 비서관이거든요. 이 김태효 비서관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제 검찰에서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언과 관련 보고를 했고 지시도 받았다. 대통령이 보고했다는 말을 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이. 네,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실무회의의 책임자였단 말이죠. 김태효 비서관이.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임관빈 석방되니까 아예 다이렉트로 김태효 비서관 쪽으로 타겟을 바꾼 겁니다. 현재. 예.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수사 진척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법치 파괴,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인데요. 심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행정부처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설치해서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니라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 부럽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여기 항상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문제 삼을 때는 보통은 검찰총장을 문제 삼는데 자유한국당은 항상 윤석열 지검장을 타겟으로 해요. 예. 윤 지검장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내란죄까지 운운했습니다. 내란죄. 예.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전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을 어제 했는데요. 1심 때 한 진술을 바꾼 겁니다. 1심 때는 조 전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은 겁니다. 조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곤란한 불리한 증언이네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뒤집은 거예요. 인수인계 했다고. 예.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무죄를 줬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예 뒤집어진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제. 예. 그때도 기억났는데 사실은 변호인단 측에서 거짓말을 유도하여서 그렇게 거짓말 했다. 근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에게 이 혐의가 오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데 여하간 조 전 장관은 예, 석방됐는데 예, 굉장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네, 시기와 장소, 워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목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신임 대법관 후보로 두 사람이 제청됐는데요. 안철상 대전지방 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제까지 서울대 50대 남성으로 획일화됐던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해서 다양화가 시도됐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 그리고 소위 이제 엘리트 코스로 가는 법원 행정처 거치지 않은. 네.
그런 의미에서 파격이다. 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반대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는 바른정당이 그렇게 분당이 됐고 혹시 국민의당도 그런 길을 걸을까 싶어서 예. 정당 관련해서는 인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70여일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의 공동집행위원장 최문순 강원지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직접 나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글쎄요, 한번 불러주시면. 네. 이번에도 모시려고 했는데. 네, 네. 예. 보좌관들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바쁘시다고.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예, 모신 이유가 입장권 안 팔려서 걱정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셨어요. 입장권이 네, 그렇게 네.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다행히 이제 초반에 이제 부진했었는데요. 예. 초반에 부진을 이제 극복하고 지금 막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부 100만 장을 팔아야 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반을 넘게 팔았습니다. 지금 한 52% 정도 팔았습니다. 네. 원래 이 동계올림픽의 그 입장권 판매 추이가 2달 전에 50% 정도 팔리면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잘 팔리는 건가요? 이렇게 잘 팔린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상에 가깝다. 그러니까, 초반에 부진을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섭외할 때는 안 팔린다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좀 팔리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네, 네. 갑자기 판매율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올림픽 성화가 들어와서 성화.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다른 올림픽의 예를 봐도 올림픽 성화가 이제 돌아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흥행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올림픽 성화, 그 다음에 단체 구매가 또 많습니다. 단체 구매. 이렇게 조직별로 이렇게 단체 구매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평창 요새 그 롱패딩 유행이 있는데 거기 끼워 팔면 다 팔리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롱패딩이 의외로 다른 곳에서 이제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흥행이 막 돼가지고요. 그것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꽤 역할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입장권은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추세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한 80%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림픽 전까지는 이제 완판해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판, 예. 완판하시면은 완판나무를 한번 또 출연해 주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이제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 지금 일반인 예약도 안 받는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이 문제는 네. 강원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시, 군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예. 지금 초반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반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IOC에서 올림픽 운영요원들이 이제 쓸 호텔하고 콘도를 전부 이렇게 수용한다 그럴까 차출한다 그럴까 한 150개 정도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님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숙박업소들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과열됐다 그럴까 과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이 좀 오르고 그래서 약 한 방 하나에 50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협약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계약이 잘 안 돼서 지금 한 28, 9만 원까지 이렇게 값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50만 원. 그러니까 2인 1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0만 원이? 그렇습니다. 네, 방 하나에. 대단하네요. 지금 많이 좀 내려갔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강릉이나 평창 정선에 예약을 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 1330
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예. 저희들이 공정 가격으로 정상 가격으로 예약하실 수 있도록 위치와 가격을 전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330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번호 없이 그냥 1330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1330으로 전화하면 그 공평한, 그러니까 시장 너무 바가지 쓰지 않는 가격으로 예약을 대행해 줍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제 강원도하고 그 관광공사 이렇게 같이 아하,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서도 못 구해주면 그럼 대신 어떻게 합니까? 네, 거기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구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 개최 지역뿐만 아니라 예. 원주를 비롯해서 춘천 이게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에서 이제 숙소를 구하셔도 대개 1시간 이내로 전부 강릉 평창에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지금 이제 KTX가 12월 22일 날 개통됩니다. 서울에서 용산에서 강릉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오시기 때문에 정 숙소를 못 구하시면 서울에서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숙소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다가 큰소리 뻥뻥 1330 하시다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다 될 수는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혹시 그 아주 소수의 이렇게 과도한 요금을 받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330은 경기도하고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공식 네네. 번호고 여기서는 공정한 가격으로 숙소를 예약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네. KTX도 오니까. 네, 그리고 또 보도되기로는 이제 너무 춥다. 개회식 네. 하는 그 장소가 거기 기념 콘서트를 했는데 그 공연 보러 온 청소년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병원에 네. 실려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11월 4일 날 그 D-100일 콘서트를 이제 했는데요. 예. 아우,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그렇게 추운 줄은 몰랐는데 그날이 영상 4도였었는데요. 예.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체감 온도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옛날에 황태 덕장 있던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태가 이제 바람이 센 자리에서 말리는 건데 네. 관중들을 명태 말리듯이 말린 거군요. 산바람으로.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추면 관객들이나 영상 3도였는데도 그렇게 추웠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2월 9일 날은 뭐 많이 내려가면 한 영하 8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추위라는 게 이게 위에가 터져 있는 그런 구조여서 아주 단칼에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지금 동원해서 연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막이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따뜻한 보온 제품들도 나눠드리고 이런 것들을 각종 다양한 해법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 옷을 많이 입고 오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예. 네, 네. 우선 좀 많이 입고 오시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하긴 뭐 너무 추운 걸 어떻게 합니까? 예상보다 엄청 더 춥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추위에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도 저희들이 예상보다 더 춥게 느끼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아주 이 옷을 아주 몇 겹씩 껴입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사님. 네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추우니까 옷을 많이 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옷을 많이 껴입고 해야 되는 거. 대책을 뭐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느끼는 추위보다 이제 훨씬 더 춥다 이렇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책은 옷을 많이 입고 오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리고 연결한 김에 네네. 이건 평창 얘기는 아닌데 평창 얘기는 이제 충분히는 아니어도 앞으로 저희가 개회식 다가가면 좀 더 연결하겠는데요. 연결한 김에 MBC 최연소 사장을 지내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사님께서는 최연소 사장을 하셨는데 네네. 최근 이제 사장 선출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네네. MBC 사장을 하려면 직접 해보신 분으로 어떤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우선 뭐 제가 할 때 하고 또 좀 다른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게 우선 큰 자질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경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옛날하고는 달리 이 지상파들이 뭐 방송이 지금 뭐 다 그렇긴 한데 재정 상태, 경영 상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경영 능력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로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 정상화를 시킬 능력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지킬 그 자질은 기본이고 사실은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경영 능력은 그게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경영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능력하고는 좀 다른데 예를 들어 그렇죠. 방송의 경영의 가장 수입원이 되는 게 이제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예, 광고인데요. 광고를 제일 많이 붙이는 게 이제 드라마죠. 이게 드라마는 그 방송 작가라든지 연기자라든지 PD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텝들을 한 100가지 정도의 한 요인들을 한꺼번에 묶어낼 수 있는 통합 능력 같은 건데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국을 경험한 후보자여야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하지만 그걸 이해해야 한다. 네네. 그런 이제 통합 능력. 이렇게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내고 사람들을 이제 묶어내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PD가 갑자기 네네. 보통 이렇게 청탁 질문이 안 들어오는데 질문이 하나 중간에 들어왔어요. 네네네. 올림픽 기간 중에 TBS 영어 방송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영어 방송. 네. 예. 네. 영어 방송이 현장 방송을 할 계획인가 봐요.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되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예,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와주셔야죠.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제 그 언론 활동을 옆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 호텔 하나를 빌려가지고요. 거기가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접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사님 이 영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홍보할 영업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편하게. 올림픽 끝나면 이제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 많이 대두됐는데 최근에 이제 하계 올림픽도 그랬고 올림픽 끝나면 경기장이 사실상 방치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평창도 그럴 염려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럴 염려를 이제 저희가 미리 예상해서 그럴 염려를 뭐 없진 않지만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이제 경기장 비상구장이 12개인데요. 예. 그 중에서 8개는 이미 이제 해법이 마련돼서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이제 스포츠 시설, 복합 문화 시설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4개 있습니다. 예. 이제 스키 점프 때하고 스키 점프 아시죠? 이렇게 스키 선수들 이렇게 날아서 뛰어내리는 거. 그다음에 지사님 그 정도 압니다.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요. 그다음에 썰매장도 아시겠죠? 그 왜 봅슬레이나 뭐 루지 이런 거 타는 그 썰매장. 요런 것들은 그걸 뭐 어떻게 달리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 외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 4개가 있는데 그걸 정부와 우리 도가 역할 분담해서 이제 돈을 좀 내자.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그게 곧 12월 말까지 결론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이 문제들이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좀 올림픽 들어가기 전에 해결이 다 된 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키 점프나 썰매장처럼 전문 선수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뭐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뭐 활용 방안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부 끝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스키 점프 그리고 뭐 루지 이런 시설은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도 부족하고 그렇죠? 네. 뭐 국제 대회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어차피 좀 이렇게 공공 목적으로 국가대표 우리나라의 유일한 시설이고 또 동양에서도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질문인데 그래서 3선 도전하십니까? 그 선거 나가는 건 대개 뭐 우리 집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좀 한번 아직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어서 아직 질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나가도 되겠냐고. 나도 되겠냐고. 굉장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네. 분위기는 안 좋다. 분위기를 안 좋다는 것은 이제 사모님이 뭐 2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그러냐 이런.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고, 예. 거기 결제를 득해야 저희하고 인터뷰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결제 시간을 좀 되도록 늦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결제되는 대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최문순 강원도 지사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무려 10분의 시간을 배정받았습니다. 보통은 한 자리 숫자 4분, 5분, 6분, 7분 이 정도 선에서 끝났는데 오늘은 거의 10분 가까이. 오늘 혹시 누구 못 나오세요? 갑자기?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박대하고 홀대하고 괄시하였다. 그래서 10분은 주자. 나는 걱정이 돼서 갑자기 누가 또 어디 아프셔서 못 나오셨나. 갑자기 시간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10분은 주자. 물론 듣다가 재미없으면 음악 틀 거예요. 최초로. 양결 변호사님. 괜찮네. 그것도 음악도 아침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서 저는 나왔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골석. 박 전 대통령 골석 재판은 이제 법대로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출석을 안 하는데 출석을 안 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안 내려올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강제로 인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치소의 표현으로는 무릎하고 허리는 좀 안 좋대요. 그런데 30분 정도 밖에 나갈 정도는 충분히 된다. 하지만 우리 구치소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인데 강제로 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구치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강제 구인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구인하면 뭐예요?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다라고 해버리면 또 아무 말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번 구인하는 과정에 사진이나 이런 거 찍히면 또 괜히 복잡해지죠. 법원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여성이잖아요. 여성. 그 점도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여자 경찰도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해서 법정에 앉혀놓는다. 아무 의미 없죠. 모양새도 좋지 않고. 라는 것이 주는 이제 부담.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죠. 다른 부담은 혹시라도 일각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그럼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재판을 하면 결국은 본인이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게 반론권도 보장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원래 앉아있을 때도 반론을 안 했어요. 입은 안 열었죠.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라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월요일 날 42일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골석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전달을 했다라기보다 전달을 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긴 거죠. 법정 기록에. 저는 유영하 변호사보다 이 국선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100만 배 낫다고 봅니다. 100만 배. 사실은 102만 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뭐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는 정치인이었잖아요. 정치적으로 대응했지. 재판에 떠난 지 오래됐고 이분은 선거만 3번인가를 출마를 했었던 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뭐 법정일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기는 어렵지 않았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탄핵 심판 때부터 저쪽은 왜 저렇게 대응하지? 이때까지 망하는 길로만 달려왔거든요. 계속해서 전면적인 부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반론권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 사안 자체를 사실관계를 열심히 다투거나 그런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 했잖아요. 탄핵 전에 1월쯤인가 기자회견 아닌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나를 몰아넣은 것이다 음모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밖에 이 시간을 재판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고스란히 또 유영하 변호사는 대변을 해왔거든요. 게다가
지금 5명의 국선 변호사를 지금 국선 전담 사무실에서 끌고 왔는데 이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이분들은 전문가들이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국선 한다 그러면은 뭐 실력이 없다거나 대충 해준다고 했는데 전담 사무실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세계의 재판을 맡았기 때문에 그럼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돼 있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게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위 이제 이것은 정치적 음모다. 그리고 우리는 아프다. 이거 2개 말고 한 게 뭐 있습니까? 그것만 해왔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불리해져 가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는 정치적 탄압을 이렇게까지 받고 있다. 소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손을 놨는데 그 덕분에 오히려 새로운 변호사들이 비로소 이제 법적인 방어권을 제대로. 근데 조금 네. 새로운 변호사들도 사실은 딱히 새로운 걸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걸작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다툴 여지가 크게 많지 않은 게 왜 2가지를 어제 다퉜거든요. 어제 이미 걸작 재판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태블릿 PC를 다투기 시작했어요. 네. 국선 변호인도. 왜냐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방어를 해야 하니까. 또 정호성 전 비서관 그 유출 경위 문건들 녹취록 이런 것들이 또 증거 능력으로서 쓰일 수 있느냐 이것도 다투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보면 그 이전에 남겨놓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맞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 아닌가. 피의자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나야지 서로 의논해 가며 어디를 공략하자 혹은 뭐. 아니 뭐 3번 편지는 보냈는데 네. 첫 번째만 답신이 오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답장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안 만나겠다고 했으면 됐지 2번 3번 귀찮게 하느냐 그런 분위기인 거고.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은 업무 인수인계도 사실은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이제 재판장에서 약간 진풍경이 벌어진 게 재판장이 요거는 이미 이전 변호사들이 동의한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이거는 아니고요라고 또 설명까지 해줬거든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 업무 인수인계 못 받아서 나오면 혼나는데. 증거 동의 부동의 이거 사실관계 자체도 전달을 안 했군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5명이라도 가장 기본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요 얘기를. 증거는 채택이 안 됐고요.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안 알려줬군요. 뭐 그래서 딱히 보면은 불리할 것도 없고 유리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이게 재판이 불리해진다 유리해진다라는 것을 따질 수가 없는 게 공범들이 다 있잖아요. 공범들이 다 지난주에 차은택 송성각 씨 같은 경우도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직권남용하고 그 인사청탁했던 부분. 인사청탁한 건 박 전 대통령이 뒤에서 꽂아줬다라는 게 그냥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 이미 항소심 진행 중이지만 유죄 판결 받았고 뇌물 줬다 놨죠. 총성 전 비서관 이번 주 금요일이죠. 다음 달이긴 하지만 1일 날 증인신문 다시 하는데 총성 비서관도 공무상 기밀누출 유죄 받았잖아요. 그럼 본인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다른 변호사가 온다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황과 뭐 어떤 뭐 서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판장 입장에서는 한 가지는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계속 안 나오니까 나중에 판결문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을 내리려면 조금 마음의 부담은 있는데 안 나왔으니 이건 사법질서에 대한 어떤 방해고 이런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거 한 줄 더 쓸 수 있게 생긴 거죠. 그거 말고는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결심 때는 설마 나오겠죠. 결심 때는 설마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어차피 뭐 나와서 선고듣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제가 보기엔 계속 안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 한 달째 사실 유영하 변호사도 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얘기됐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사람이 한 달째 아무도 안 만나고 일반 면회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있다?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구치소 내에서 구치소장이나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심리상담 같은 거 한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구치소장 만나는 것도 특혜라고 말 많은 바람에 본부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전략 자체는 그렇게 철저하게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길을
재판을 응한다. 예.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전략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변호인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인정하고 이건 하지 말자를 해야 되는데 그 18개 중에 하나라도 하는 순간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엮여가지고 누군가의 음모에서 이렇게 당했다는 말을 못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끝났나요? 네. 자, 안녕히 가세요. 네, 양절 연결했습니다. 노루가즘. 네. 가장 핫한 반응이 나오는 노루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 3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와이 보내달라는 저희 시그널. 의미는 아시죠? 예. 오늘 코너 끝나고 가시는 길에 예, 사장님 좀 면담 좀 와주세요. 예. 같이 가자, 하와이. 같이 가자. 예. 시사방송 지수로 2자리 청취율 달성했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도대체. 사실 그 구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번 주도 뭐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는 정치판인데 또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의 전 실세 핵심 책임자들 댓글 공작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가 신광열 수석 형사부장 판사에 의해서 구속 적부심 통해 석방됐습니다. 이거 크게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어떤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은 네. 그 밑에는 더 큰 이제 이 빙하가 있는 네. 좀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영장 전담 판사는 중견 판사들이거든요. 예. 부장 승진을 앞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린 이 판결을 갖다가 다른 판사가 법원의 다른 어떤 고참 판사가 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흐름과 흐름의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네. 겁니다. 사실 바뀐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법원장이 바뀌었을 뿐이고 예. 이 법원 체계나 이런 부분은 과거 정부 시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예, 인적 구성은 거의 똑같죠 지금 현재. 예,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여차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구시대적 발상. 예.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했던 그런 어떤 사고와 발상들이 표출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론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예. 이건 이제 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일 뿐인데 구속 적부심이 이렇게 인용되는 다른 특별한 어떤 사정의 변경, 예. 뭐 증인이 이제 증거가 새로 제출됐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합의가 안 된 채 구속됐는데 나중에 합의가 돼서 그러면 이제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정이 변했을 때, 변경됐을 때. 근데 그 그래서 사실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그 확률이 통계적으로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그런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사정 변경이 있어서 다 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경우 그래서 대개 보면 신청도 안 하거든요. 요즘에.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였다는 거는 상당한 이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정 변경 없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사정 변경이 없지만 석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예. 뭐 그 당시에 예. 유력 그 보수 일간지에 매체들이 또 유력 예. 그 보수 언론인이 이 김관진 실장을 딱 이렇게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저렇게 포스줄로 예. 꽁꽁 묶은 것을 그래서 예. 그게 구속돼야 될 만한 죄냐. 죄인지 아닌지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은 그 구속시킬 만한 죄냐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중동에서 사전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참군인을 지금 저런 참군인을 그 구속시켜 놓는 건 북한만 좋아할 일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네. 뭐 이적 행위처럼 이렇게 예. 비추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신청했을 때조차 다들 법조인들이 이거 될 리도 없는데 왜 신청하나 그랬거든요. 예. 심지어는 본인조차도 예. 김관진 본인조차도 처음에는 신청하는 거 변호인들이 신청하자고 했을 때 망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마 한 게 실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법리를 다퉈서 법리상 영장실질 심사를 한 그 판사들이 잘못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뒤집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이제 그 흐름이 그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들 다들 보는데 이게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실은 검찰에서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구속된 다음에는 그거 조사를 더 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그 수순만 남은 단계에서 풀려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거는 예고편인 것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느냐, 예. 다룰 것인가 법원이 예. 이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제의 반격이 시작됐다. 예. 그 서막 같은 예.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바뀐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서 네. 사람들 좀 긴장시키는 예.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재밌는 뉴스입니다. 예.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예. 네. 국회의장 말고 부의장이나 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혹은 윤석열 지검장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을 거론하게 마련인데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특정해가지고 서울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워딩을 내놓을 때는 그냥 하는 법이 없고 뭔가 이렇게 흐름 속에서 하는데 이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걸 뭐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이게 그 좀 건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 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뭐 리더들이 이 지나온 과정,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 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직도 무슨 그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거기 매달려 있어요. 예, 그거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처럼.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흥진호 선언 내려오는 거 저를 갖다가 뭐 간첩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마스크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이래 되면 아마 좀 더 가면은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갑니다. 예. 헌법재판소 넘기자. 뭐 이런 또 발상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졌으니 그 정도 수위로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래서 뭐 내란죄 얘기 나오고.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 창난죄죠. 근데 이제 국회 부의장이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곧.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될 것 같은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 이제 대여 투쟁을 주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친박의 홍문종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8호 분류되는 김성태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그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친박이었는데 약간 MSLC에다 나오신 한선교 의원 등등 몇 분이 경합을 벌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은 공천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6년 때도 공천권 행사를 예. 사실상 했다고 봐야 20대 되는 총선 거고. 때. 예. 그다음 19대 때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후광으로 당선된 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다수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재기가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친박이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계속해서 이렇게 뭉쳐 다니거나 다시 부활하거나 재기를 노리거나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친박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친박이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권력을 잡는 식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표니까 그쪽하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네. 쪽이 어떤 합동으로 해서 가되 결국에는 원내대표 뽑히는 순간부터는 친박 대 비친박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친홍 대 친김무성 이 갈등으로 이제 국면이 넘어갈 것이고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친박은 구심점이 없다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 당을 장악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당대표는 홍준표 대표 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없거든요. 네. 네. 반면에 김무성 전 대표는 과거 거의 대선 주자급이었고 그리고 당대표도 오래 했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몰고 온 사람들도 있으니 당대표는 아니지만 김무성계가 결국은 당을 장악하지 않겠냐. 지금은 친박을 대항해서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을 잡았으나 예. 일단은 원내대표가 뽑히면 서로 견제하거나 결국은 홍준표 다음은 김무성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는 뭐 이런 그림도. 네. 또 그것까지 내다보고 또 그 바른당에서 나와서 예. 또 배를 갈아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원내대표는 항상 국회의원들조차 네. 누구 표 줄까 물어보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원내대표는 항상 표 계산이. 예. 그만큼 좀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네. 원내대표를 더 큰 어떤 권력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네. 각본을 짜서 작동시키기가 힘들고 의원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판단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서로 친한 양쪽에서 전화 오면 이쪽에도 표 준다고 저쪽에도 표 준다고 해가지고 원내대표 표 계산할 때 보면 자기들 계산한 거로 보면 의석수보다 더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이 원내대표 된다기보다는 확실한 비토 세력이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셨고 만약에 이거 내기 하나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뭐 내기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면 하와이 같이 못 가시는 걸로. 가장 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지는 건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얘기입니다. 현재과. 예.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인데 추진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진도를 뽑기는 어려운 게 현재 상태가 아닌가. 통합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통합하게 되면은 더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당장에 선거에서 잃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이루어지려면은 바른당의 일부와 국민의당 일부가 통합하는 것만이 이 통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통으로 통합에 참여하거나 양쪽 다 참여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국민의당 내부를 이제 놓고 얘기하자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계와 그리고 흔히 이제 호남계라고 불리는 다선 의원 중심의 그 박지원,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통합은 안 된다. 이렇게 크게 갈리지 않습니까? 우선 안철수 대표 쪽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림이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려고 지금. 아무래도 다음 대권용이죠. 다음 대권. 예,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이 지난번 대권 예. 용이었다면은 2017년 대선을 위한 예. 용도로다가 이제 그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다면은 지금 이제 뭔가 통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거나 이제 당 체제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음 대선을 겨냥한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그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안철수 대표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된 후보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바깥에서 최대한 그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킨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까지도 견인해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큰 성적을 못 낼 경우에 원심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흡수해서 몸집을.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때까지 온전하게 지금 형태로 존재할지는 그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 세력들과 연합해서 정권을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상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내에 뭐 예를 들면 호남이라거나 호남 세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재개발해가지고 뉴타운 짓겠다. 라고 하는데 개발업자와 원 거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원 거주민 입장에서는 좀 나아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뭐 용적률 제한이라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큰 평수 나오지도 않고 또 자기 부담금은 더 커지는 자기가 부담할 건 많아지는 그래서 선뜻 꼭 뉴타운 지어야 되느냐 이대로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다른 개발 방법은 없느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노리는 거죠. 그 개발업자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번다. 예. 그렇죠. 예. 사실 서울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진되다가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조율이 안 돼가지고 뉴타운 계획이 이렇게 폐기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확실하게 우클릭 그러니까 초반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로 평가받고 본인도 그렇게 포지셔닝을 했는데 대선 이후의 포지션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는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세력을 제외한 보수 그래서 이제 보수의 적자로 본인을 포지션에 나가려고 하는 플랜의 첫 출발인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그렇죠. 과거에 그 새정치에 이렇게 공감해서 결집했던 그런 어떤 지지세는 거의 다 이렇게 새로운 판단을 다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또 새로운 보수 정치에 깃발을 올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보수 적자가 사실 중도 보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도 보수는 뭐 유럽 그러니까 진보 보수 여야가 아니라 이제 좌우의 개념이 탄생한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중도 보수는 민주당 정도 되는 거고 정의당이 이제 중도 좌파 이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은 거의 오른쪽 끝에 있는 거고 사실 자유한국당은 그 우파라고 보기도 힘들죠. 사실 유럽 기준으로 극우죠. 극우 세력이라고 봐야죠.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좌우의 개념이 탄생한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맨 오른쪽 끝에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간 게 민주당이고 그리고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간 게 정의당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중도 보수라는 것도 사실 우파거든요. 그냥 우파 유럽 기준으로 보면.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로운 보수 어떤 세력들 그런 노선이 필요한 거죠. 뭐 그 국정농단 세력과 같은 부분을 갖다가 보수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되게 그 과거에도 보면은 뭐 뉴라이트하고 나온 게 보면 말은 뉴라이트였지만 그 내용은 울트라라이트였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유승민 대표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게 이제 그 새로운 보수. 근데 사실 영국도 보면은 우리 대선 직후에 치러졌던 영국 총선이 있었습니다만 영국의 보수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대학교 무상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따뜻한 어떤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게 이제 새로운 경향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낡은 어떤 뭐 반공 이데올로기라거나 또는 뭐 상대를 갖다 종북으로 모는 그런 어떤 안보관이라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 또 대기업을 갖다 일방적으로 편만 드는 그런 어떤 이 경제정책 노선을 가지고서는 이 보수를 갖다가 새로 정립하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독일의 메르켈도 보수 정당인데 사실은 여기 난민 수용하거든요. 예.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이 이제 빨갱이라고 맨날 공격당하는데 정의당 정도의 주장을 유럽의 보수 정당이 합니다. 예. 정의당도 유럽 가면 저 좌파 맞나? 이런 문책을 당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너무 물렁물렁한 거 아니야? 보수적인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정책 정도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빨갱이 소리를 들은 만큼 오른쪽으로 확 가있어요 우리가. 예. 여기서 또 보수가 왜 필요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승민 대표의 그림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유승민 대표도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안철수 대표 쪽을 끌어들여 가지고 몸집을 키운 다음에 본인이 원래 보수에서 적자니까 정통이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여도 본인이 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예. 안철수 대표의 스탠스가 비슷한데 사실은 두 사람의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까지 간 사람하고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있었지만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제 그 유효 기간이 끝난 상품이다. 예. 이제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제대로 된 보수를 갖다가 규합해서 세워나가겠다는 예. 그런 사람하고는 같지가 않은 거죠. 출발이 예. 다른 분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유승민 대표는 좀 뭐 험한 길을 갖다가 가겠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난의 길을 갖다가 이제 예. 감수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수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하던 데서 이제 더 이상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땅을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노루가 지금 몇 마디 안 했는데 빨리 끝나버려요. 이렇게 20분이 빨리 가는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정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겠다. 예. 정의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생각이십니까? 네. 예, 정의당이 사실 요즘에 보면은 뭐 수도권 같은 데서도 그렇고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을 앞서는 네. 그래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다음에 제3당으로 기록되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에 그냥 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정의당이 뭘 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워낙에 뭐 바른당이나 국민의당 등이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네. 생긴 반사이익 같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으로서는 하나의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타이밍 어떻게 예. 치고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기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뭐 더민주당하고 견제해서 더민주당하고 지금 경쟁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네. 더민주당 잘하고 있는 걸 또 발목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의당이 이제 대변하려고 하는 더 힘들고 또 그런 광범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실질적인 정책들. 그 다른 데서 뭐 이전 투구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정의당은 차분하게 당장에 이게 돈이 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에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민생정책. 저는 그래서 민생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정의당 같은 작은 당이 뭐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큰 어떤 기획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좀 약하지 않은가. 청년, 여성 그리고 우리 어떤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더 좀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갖다가 내므로서 그것이 집행력을 갖고 있는 어떤 정부 여당의 정책과 좀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다 봅니다. 오르신 말씀인데 그런 정책을 낸다고 갑자기 호응을 할까요? 아니 저는 이것은 뭐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식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네. 그 지속될 때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뭐 깜짝 쇼라거나 하나의 이벤트로서 국민의 마음을 확확 사로잡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이미 어찌 보면은 촛불광장에서 나온 민심을 갖다가 이게 받아 안으면서 탄생한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권 하에서 그렇게 뭐 한두 가지 이벤트로다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보입니다. 이 정권의 지금 그 지지율 고공인지는 언제까지 갈까요? 글쎄요. 그걸 참 점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생각보다는 꽤 오래 갈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워낙 못해가지고 야당이.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현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정권이 교체된 거지만은 제가 볼 땐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시대가 교체된 거거든요. 예, 시대가 교체되기 때문에 구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좀 회복해가지고 지지세를 규합해서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시대에 맞게 본인들의 포맷도 바꿔야 되고 멘탈리티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요.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내 교섭 전체 구성을 갖다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꿈꾸기도 힘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남은 어떤 3년을 갖다가 관리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그게 이루어질지 3년간 앞으로 이 코너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사, 과학, 개그, 다 커버하는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 과학, 개그가 이제 지난 국정농단 한참일 때 사태가 그 전 세계 최초의 장르로 빵빵 터지는 그 시작이 아마 촛불을 꺼버리겠다. 네. 예, 했을 때 과연 광장에 있는 촛불을 끄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거 계산하다가 나온 네. 거죠. 예. 그때 우연히 물리학회 분들을 만났다가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덕을 좀 봤고요. 예, 물리학자들이 정말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때. 네.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진지해져가지고 예. 집에 가서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촛불 다 끄는 거 불가능하다. 예, 네. 결론이 그렇게 났었고요. 그리고는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한번 빵 터지고 나서 계속 그 길로 가다가 할 게 떨어져 다시 과거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네. 지난주에도 저 잘 들었다는 문자가 왔나요? 왔죠. 예. 네. 잘들 하고 계시군요. 예. 댓글부터 잘 움직이고 있고요.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 얘기는 우리 연말 되면 이제 좀 쓸쓸하잖아요. 마음 둘 곳도 없고. 몰라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예.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 둘 곳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소소히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오늘은 인공지능 종교가 등장했다고 해서 인공지능 종교. 저도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인공지능을 믿는 종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농담인가 하고 좀 자세히 봤거든요. 이건 굉장히 미국적인데요. 굉장히 미국적이죠. 네. 미국에서 나온 겁니까? 네, 물론 미국에서 나온 거고요. 네.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가 구글 출신의 예,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Way of the Future라는 미래의 길이라는 네. 이름의 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계속 보면서도 이게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농담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미 교회는 그가 구글에 있던 2015년 9월에 설립이 됐답니다. 그럼 이분이 구글의 AI 프로젝트의 엔지니어예요 혹시?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 왜냐하면 그것도 이분이 AI하고도 좀 상관이 있긴 예, 상관이 있긴 하죠. 네. 어느 분야이냐의 문제인데 그 속에서. 근데 이분이 구글에서 그거를 하시다가 우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버 택시 공유. 예, 네. 자기가 이제 구글에서 나와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네. 그 우버에다가 스타트업을 6억 8천만 달러에 팝니다. 어허. 그러면서 구글에서 그 AI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것을 유출했다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본인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 스타트업 사업으로 돈을 크게 번 사람은 맞고. 돈을 크게 번 거죠. 예. 6억 달러. 엄청난 그렇습니다. 돈을 엄청난 벌었고. 돈을 벌었죠. 그래서 교회를 이미 세웠고. 이번에 이제 안 알려져 있다가 그 미국에서는 종교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종교단체에 면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아, 우리도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글하고 이제 그 우버 관련된 엔지니어였고요. 네. 이 Way of the Future의 경우 교리가 뭡니까 교리가? 교리 이전에 나름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이름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The Manual이라고. 더 매뉴얼? 예, 매뉴얼이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성경책이네요. 예,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농담스러운데 이 교리는 뭐냐면 AI가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지금은 없지만 조만간에 위대한 지성으로 등장을 해서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지구도 잘 돌보고. 종교, 그러니까 보통은 등장을 한 다음에 종교가 탄생하는데 네. 앞으로 등장할 거를 예비한 종교네요. 그러니까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가 맞이하는 아닌가. 종교네, 맞이 종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신이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파워 끄면 신이 사라지는 신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기 안 들어오면 신이 지금 응답을 안 하는데 어떡하죠? 그건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신은 이제 스스로 진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이 되게 멋있어요. 신은 스스로 진화할 것이고 인간은 그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을
숭배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제 신에게서 사랑받는 노인, 그러니까 지난 선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우리 인간의 위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예요. 이상하네요. 굉장히 이상하죠. 예, 우리가 AI 옆에서 네. AI로 인해서 잘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배받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 예. 지배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이거 사이언톨로지 같은 거 보고서 사이언톨로지에 그 유명인들, 연예인들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꽤나 의심스럽고요. 본인이 정말 이걸 믿고 있는 건지 굉장히 또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인공지능 쪽 하는 엔지니어들 만나보면 인공지능 직접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걸 안 믿습니다. 당연하죠. 네,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짠 코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이면 이게 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이언톨로지 자체도 사실은 그 36 SF 소설가가 결국 우당탕, 오컬트, 흑마술 이런 거 빠져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우주인이 사이언톨로지라는 게 결국 우리 조상은 우주인이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고 뭐 과학기술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고 뭐 이런 SF적인 세계관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이언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류 소설가는 아니고 꽤나 유명했던 SF 그럼 작가인데. 1위라고 하죠, 제가. 론 허버드라고 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사이언톨로지를 만들 때 좀 확인되지 않은 일화들은 뭐냐면 로버트 하인라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말 초인류 SF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60년대 이럴 때 얘기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내가 돈 벌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종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아, 그거 저도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분이 자기가 뭐 어디에 빠진 게 아니고 계속 순수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우리 연상되는 분들도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순수하게 돈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떠오르신 분은 순수하게 돈을 향한 열정으로 대통령이 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교주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예, 지상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각각. 교주가 낫죠. 임기가 없잖아요. 그 이분은 사실 AI 종교를 만드는 분도 자신을 종신 사제로 이미 그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사제다. 죽을 때까지. AI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 계시는 본인을 통해서만 해석 가능하다. 그런 식의 얘기겠죠. 이 사이언톨로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허버드가 외계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들이 있어요. 그 계시를 등급이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그 등급을 마치 시험 치듯이 등급을 올라가려면 돈을 엄청나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그걸 묶여 있는데 이제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가서 봤더니 아무 내용도 없더라. 예, 그게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등급이 올라가려면은 연 수입의 10%를 11조를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유명한 배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바치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을 바치고 있는 거죠. 이 하버드가 만든 세계관은 밑에서는 모르다가 매우 높이 올라가면 그것을 비밀이라고 전수를 해주는데 내용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몇 조년 전에 지구가 138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하는 현대과학에도 불구하고 몇 조년 전에 아주 멀리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이 근데 복잡해요 스토리도. 외계인들이 은하계 독재자에 의해서 냉동돼 가지고 지구가 감옥 행성이었는데 여기에 버려진 겁니다. 저도 대충 들어봤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바보 멍충이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커다란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내다니 대단한 장사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이언톨로지의 어떤 그 특이한 점이 뭐라면은 오히려 높이 올라간 다음에 이 소리를 듣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큐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내가 평생을 바쳐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돈도 많이 쓰고. 그렇죠. 아무 바보 같은 스토리만 있더라. 이게 19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스토리다 보니까 또 지금 과학하고 맞지도 않고. 그 SF 작가가 쓴 소설이다 보니 소설인가 소설. 자기가 생각해낸 가장 이 지구의 기원의 비밀이라며 이거는 맨 끝에 올라야 공개한다면 꽁꽁 묶어놓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바보 같은 소리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쓴 그 다이아네틱스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 아주 약간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퍼뜨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이 종교의 신자라는 것이 놀라운 점이죠. 존 트라볼타. 네, 톰 크루즈, 존 트라볼타, 윌 스미스. 네, 윌 스미스는 뭐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인 뭐 리사 마리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의 이제 부인이었죠. 이런 사람도 신자고. 그걸 보면서 이 AI, 이 사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네. 이 AI AI 교 정식 이름이 뭡니까? Way of the Future요. 미래의 길. 종교 이름이 그래요. Way of the Future. 네. 사이언톨로지도 아니고 이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그거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저 유사 과학 종교들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많이 생겼는데 그 라일리안 무브먼트라고 있습니다. 예. 라일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 교주인 이분이 라엘이라는 사람인데 외계인을 이제 만났다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외계인과 만나고 그 메시지를 세계에 전해야 된다는 그런 종교인데 1973년도 75년대 외계인을 만났고 이분은 75년에 외계인의 우주선을 타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외계인이 인간 복제를 통해서 지구인을 만들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그들의 혹성도 방문하고 이제 여기서 꼭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 게 거기서 모세, 석가, 예수, 무함마드를 다 만났대요. 이분들이 꼭 있어야 되죠 거기에. 만나서 이 가르침을 듣고 물론 이 모세, 석가, 예수, 무함마드는 전부 이 엘로힘이라는 우리의 창조주인 그 과학이 매우 발전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보내준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쏙 빼고 외계인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또 AI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간 복제를 해서 왜냐하면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재밌는 점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이언톨로지는 또 영혼 윤회를 인정을 하거든요. 영생을 복제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렇죠. 몸을 계속 얻어야 되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인간 복제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일단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몸을 복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면 이미 이제 이 교단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DNA를 추출해서 이제 주어요. DNA 추출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입 안 정도 이렇게 닦든가 뭐 하면 되니까 추출해가지고 주고 그것이 이제 컴퓨터에 업로드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단에 가입이 되면 내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예요. 메인 서버에. 그랬다 나중에 이제 제가 몸을 새로 얻게 될 때 거기에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에. 이분은 사실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 지난번에 왜 저희가 가위 눌린 얘기 했잖아요. 외계인.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시절에 SF 영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외계인을 이제 창조주로 만들어내는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되지만 또 한국에도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라일리안 무브먼트도 사이언톨로지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사이언톨로지 지부가 있어요? 예, 지부가 있고요. 라일리안 무브먼트 지부도 있고요.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오래된 거니까 네. 그 지부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한참 외계인 얘기 했을 때 저한테 전화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다고 같이 뭘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모르겠다고. 그 길로 가셨어야 해요. 그 길로. 돈을 벌려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셨어야 하는데 여하간 최신 트렌드로 AI 교가 하나 나왔다. Way of the Future.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뉴스로 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제 걱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는데 전원이 나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정전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현재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수사 진척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법치 파괴,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인데요. 심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행정부처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설치해서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니라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 부럽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여기 항상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문제 삼을 때는 보통은 검찰총장을 문제 삼는데 자유한국당은 항상 윤석열 지검장을 타겟으로 해요. 예. 윤 지검장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내란죄까지 운운했습니다. 내란죄. 예.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맡겨도 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전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을 어제 했는데요. 1심 때 한 진술을 바꾼 겁니다. 1심 때는 조 전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은 겁니다. 조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곤란한 불리한 증언이네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뒤집은 거예요. 인수인계 했다고. 예.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무죄를 줬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예 뒤집어진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제. 예. 그때도 기억났는데 사실은 변호인단 측에서 거짓말을 유도하여서 그렇게 거짓말했다. 근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에게 이 혐의가 오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데 여하간 조 전 장관은 예, 석방됐는데 예, 굉장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네, 시기와 장소, 워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목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신임 대법관 후보로 두 사람이 제청됐는데요.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제까지 서울대 50대 남성으로 획일화됐던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해서 다양화가 시도됐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서울대 출신 여성법관 그리고 소위 이제 엘리트 코스로 가는 법원 행정처 거치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파격이다. 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반대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는 바른정당이 그렇게 분당이 됐고 혹시 국민의당도 그런 길을 걸을까 싶어서 예. 정당 관련해서는 인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70여일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의 공동집행위원장 최문순 강원지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직접 나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글쎄요, 한번 불러주시면. 네. 이번에도 모시려고 했는데. 네네. 예. 보좌관들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바쁘시다고.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예, 모신 이유가 입장권 안 팔려서 걱정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모셨어요. 입장권이 네, 그렇게 네. 많이 안 팔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다행히 이제 초반에 이제 부진했었는데요. 예. 초반에 부진을 이제 극복하고 지금 막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부 100만 장을 팔아야 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반을 넘게 팔았습니다. 지금 한 52% 정도 팔았습니다. 네. 원래 이 동계올림픽의 그 입장권 판매 추이가 2달 전에 50% 정도 팔리면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잘 팔리는 건가요? 이렇게 잘 팔린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상에 가깝다. 그러니까, 초반에 부진을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섭외할 때는 안 팔린다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좀 팔리고 있는 와중이군요, 이제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네, 네. 갑자기 판매율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올림픽 성화가 들어와서 성화.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다른 올림픽의 예를 봐도 올림픽 성화가 이제 돌아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흥행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올림픽 성화, 그 다음에 단체 구매가 또 많습니다. 단체 구매. 이렇게 조직별로 이렇게 단체 구매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좀 올라. 최순실의 청탁, 예를 들어서 뭐 이강구 우리은행장을 왜 사찰했느냐. 한 달 전쯤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은행장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은행장을 교체하려고 할 때 정보를 추국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 은행장을 잘라야 새로운 은행장 자기 사람을 꽂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순실 쪽에 부탁을 받고. 그런데 이런 걸 했던 것도 결국은 이 차장 라인을 통해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을 이번에는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실패해가지고. 예, 다시 피의자라 신분으로 불려 나와서요. 조사받습니다. 그런 뉴스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이 2013년 검찰의 대선 개입 수사를 막으려고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들이밀었다라는 한겨레 신문에 오늘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사건 수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2013년 4월 달에 수사 무마를 위한 하나의 전략을 짰다라고 합니다. 검찰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원전 원장을 구속되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비리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일종의 빅딜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정원은 이런 곳이에요.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인데도 국정원이 살려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는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검찰이 이렇게 나섰는데 뭐 먹을 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 비리로 잡아가라. 이런 딜을 국정원이 기획해서, 예. 그러니까 국정원장 예를 들어서 개인 비리들 캐고 있던 걸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국정원이 관여된 댓글 공작은 놔주고 검찰에게 그냥 개인 비리로 구속시켜라. 그럼 니네 면도 살고. 네, 물론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해당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소위 속죄한 카드라는 워딩이요. 보고서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최동욱 총장과 그다음 윤석열 수사팀장이요. 예, 지검장 두 양반이 이런 걸 안 받은 거죠. 예. 그래서 대신 그 두 양반이 날아간 거죠. 근데 국정원은 국정원장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써먹는 거죠. 쓰고 버리는 카드로. 국정원이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2년, 2013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 정보를 국정원 쪽에 흘려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출석에 앞서서 취재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당시에 국정원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통화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또 김용판 전 청장을 향한 수사라는 거죠. 이게 지금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왜 갑자기 검찰에 출석시켰냐. 이거는 이제 똑같은 시기에 댓글 공작을 수사했던 경찰. 네, 서울청 수사 2계장이었습니다. 당시에요. 경찰의 그 당시 책임자였던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관련 보도들을 보면 당시 청와대 새누리 국정 경찰이 한 몸통으로 커넥션을 이루어서 이 당시에 댓글 공작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대선 직전에 발표한 것 사건. 경찰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죠. 명백한 대선 개입. 이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지금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타겟은 김용판 전 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치안 철학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새삼스럽게 다시 그 책 제목이 생각날 때입니다. 아,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굉장히 자신은 자랑스러워하는 책인데요. 치안 철학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운명을 예언한 책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 결국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부대 관련 등의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의미 있는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언과 관련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고요. 이후에 실무회의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공작, 국정원 댓글 공작 혹은 사이버 살인범 댓글 공작. 이 공작을 이제 청와대에서 주도했는데 청와대 주도했던 실무회의의 총책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 이 김태효 당시 비서관이거든요. 이 김태효 비서관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제 검찰에서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언과 관련 보고를 했고 지시도 받았다. 대통령이 보고했다는 말을 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이.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실무회의의 책임자였단 말이죠. 김태효 비서관이.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임관빈 석방되니까 아예 다이렉트로 김태효 비서관 쪽으로 타겟을 바꾼 겁니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평창 요새 그 롱패딩 유행이던데 거기 끼워 팔면 다 팔리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롱패딩이 의외로 다른 곳에서 이제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흥행이 막 돼가지고요. 그것도 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꽤 저 역할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입장권은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추세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한 80%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림픽 전까지는 이제 완판해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판, 예. 완판하시면은 완판나무를 한번 또 출연해 주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이제 그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 지금 일반인 예약도 안 받는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이 문제는 네. 강원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시, 군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예. 지금 뭐 초반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뭐 없지 않았습니다. 이게 초반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IOC에서 올림픽 운영 요원들이 이제 쓸 호텔하고 콘도를 전부 이렇게 뭐랄까 수용한다 그럴까 차출한다 그럴까 한 150개 정도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님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숙박업소들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과열됐다 그럴까 과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이 좀 오르고 그래서 약 한 방 하나에 50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자율적으로 협약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계약이 잘 안 돼서 지금 한 28, 9만 원까지 이렇게 값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50만 원. 그러니까 2인 1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0만 원이? 그렇습니다. 네, 방 하나에. 대단하네요. 지금 많이 좀 내려갔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강릉이나 평창 정선에 예약을 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 1330 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공정 가격으로 정상 가격으로 예약하실 수 있도록 위치와 가격을 전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330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번호 없이 그냥 1330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1330으로 전화하면 그 공평한 그러니까 시장 너무 바가지 쓰지 않는 가격으로 예약을 대행해 줍니까, 여기가?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제 강원도하고 그 관광공사 이렇게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못 구해주면 그럼 대신 어떻게 합니까? 네, 거기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구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 개최 지역뿐만 아니라 원주를 비롯해서 춘천 이게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에서 이제 숙소를 구하셔도 대개 1시간 이내로 전부 강릉 평창에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지금 이제 KTX가 12월 22일 날 개통됩니다. 서울에서 용산에서 강릉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오시기 때문에 정 숙소를 못 구하시면 서울에서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숙소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다가 큰소리 뻥뻥 1330 하시다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다 될 수는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혹시 아주 소수의 이렇게 과도한 요금을 받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330은 경기도하고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공식 번호고 여기서는 공정한 가격으로 숙소를 예약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KTX도 오니까. 네. 그리고 또 보도되기로는 이제 너무 춥다. 개회식 하는 그 장소가 거기 기념 콘서트를 했는데
그 공연 보러 온 청소년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병원에 네. 실려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11월 4일 날 그 D-100일 콘서트를 이제 했는데요. 예. 아우,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그렇게 추운 줄은 몰랐는데 그날이 영상 4도였었는데요. 예.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체감 온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옛날에 황태 덕장 있던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태가 이제 바람이 센 자리에서 말리는 건데 네. 관중들을 명태 말리듯이 말린 거군요. 산바람으로.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추면 관객들이나 영상 3도였는데도 그렇게 추웠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2월 9일 날은 뭐 많이 내려가면 한 영하 8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추위라는 게 이게 위에가 터져 있는 그런 구조여서 아주 단칼에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지금 동원해서 연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막이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따뜻한 보온 제품들도 나눠드리고 이런 것들을 각종 다양한 해법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험장에서 옷을 많이 입고 오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예. 네. 우선 좀 많이 입고 오시는 게.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75일 만입니다. 예. 지난 9월 15일 날 중장기 거리 미사일 쏘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시간대가 이제 새벽 3시. 예, 이건 이제 미국 시간대를 타겟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본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에는. 일본 별도를 넘어가지 않았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그리고 거리는 충분히 길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재진입 기술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넘어가지 않은 것은 영내의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술이 재진입의 기술까지 확보된 것, 뭐 이런 미국의 과시하는 의미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걸 원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목적의 발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약 1000km 날아가서 일본 해상에 낙하했고요. 미국과 동맹국에는 위협을 주지 않는다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영내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기술력은 보여주고 그리고 시간대를 볼 때 이 미국 보라고, 예. 미국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그 관점에서 이제 미사일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대자뷰죠. 예, 올해 내내 있었던. 자, 트럼프는 또 강력하게 얘기하겠죠. 예. 네, 트위터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했습니다. 긴급하게 지시했는데요. 오늘 2차 보고, 그러니까 3시 24분에 보고를 받자마자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한 10번 정도 본 뉴스입니다. 이때까지. 네,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요. 최근 6개월간 똑같은 패턴인데, 예, 그 중에 주목할 지점은 제가 말씀드린 시간대, 그 다음에 북한 열도를 위로 지나가서 태평양에 떨어진 게 아니다. 예. 이제 짧게 쐈다. 중요한 건 재진입 기술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기술을 거의 다 확보했다고 미국에 과시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뭐 동호 반복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지난 26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한 내용들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복을 알았다라고 인정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수사팀이 내민 관련 보고서를 보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라고 하는 건데 추 전 국장이 정식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뉴스의 의미를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항상 뉴스가 이런 사실관계 중심으로 나오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제 최윤수 전 2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검찰 시절부터.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권유로 예, 2차장에 갔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죠. 예, 본인이 싫다고 했는데 국정원의 우병우의 라인의 정점으로 이 최윤수 2차장을 국정원에 가라고 한 사람이 우병우 본인이고 그러니까 직통 라인이다. 그래서 최순실 라인이라고는 추 국장도 그 아래에 있었던 거다. 실제로는 이 모든 국정원과의 그 내통 혹은 거래는 우병우와 최윤수 선상에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에요. 예. 실제로 이병우 당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검찰은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의 국정원 라인, 직통 라인이 최윤수 2차장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는 것이고 그 직통 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일부 진술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직통으로 이 사람과 거래하면서 이 차장과 거래하면서 불법적으로 뭐 감찰을 한다든가 정보를 빼낸다든가 혹은 뭐 그 감찰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 사찰했다라는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석수 전 감찰관뿐만이 아니라 이광구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 같은 경우에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캐고 있으니까 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석수 감찰관의 비리를 캐라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예. 운전기사까지 만나가지고 이게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개인 비리를 정상적으로 청와대 감찰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자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거꾸로 불법이죠 당연히 그런 일에 동원했거나 혹은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김관진 석방한 판사 공격 멈춰라.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을 석방한 신광열 판사 관련 조선일보 어제자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는 신광열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 법대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성명을 냈다며 430명 법대 교수가 회원으로 있다는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이호선 회장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이 회장은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그 430명이 누군지가 없고 뜻을 모았다는 교수들 명단도 없고 발표했다는 성명서도 없고 기자회견의 정보도 없습니다. 성명서도 기자회견도 없는데 성명 자체를 기자는 어떻게 한 거죠? 참여 교수들 명단도 없는데 뜻을 모았다는 건 어떻게 확인을 한 겁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없으면서 전국 법대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기사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신광열 판사의 석방이 그만큼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비판 여론을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고 도둑이 재발이 저린 거 그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주입니다. 네. 오늘 첫 뉴스는 다 이제 북한 미사일로 모든 매체가 도배가 됐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어제 이어서 이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예. 어제 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어제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있어서요. 접속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접속자가 아마도 폭주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안 열린 걸로, 근데 이제 폭주하기 전에 저는 다 봤거든요. 이미. 봤는데, 원래는 전국 법과 대학 교수, 회의가 아니라 명칭이 달랐는데 이게 명칭이 변경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2월에 사단법인화 되고, 이제 현 회장이 선출됐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알림마당 공지는 한 6개. 자료도 한 10여 개 수준. 예. 거의 회장님 혼자 운영하는 홈페이지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무실도 본인 연구실이나 그 옆방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서명했다는 명단이 혹시라도 나오면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런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 성명 자체는 사실은 정체불명이에요. 예. 누가 참여했고 언제 참여했고 몇 명이 그리고 뭐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기자회견을 했고 뭐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연합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 브랜드가 이걸 기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권위를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걸어둬요. 이렇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혹은 일부 주장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권위가 부여돼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단체명, 그 단체 관계자 하나 둘, 언론사 기자 하나 둘, 언론사 편집 라인, 포털의 뉴스 에디터 한 6명, 7명만 그 프로세스 선상에 딱 있으면 마치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그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예, 몇 명의 이야기를 몇백만에게 뿌린다는 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 이렇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전형적인 어떤 그 여론 후도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걸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어떻게 실린 건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도대체 전국에 400명 이상 법대 교수에 나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낸 것처럼 기사가 됐는지 저는 앞으로 꼭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아직도 이런다는 거죠. 저는 이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해놓고, 이제 북한 미사일 얘기해보죠. 네, 안보 관련된 뉴스가 오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새벽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3시 17분 정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전 3시 23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했습니다.